어머님,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아이고, 사돈 오셨어요. 윤 씨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며느리는 친정어머니를 초대했고 자신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 내가 일찍 온 모양이구나. 어머님, 배고프시면 직접 챙겨 드세요. 저희는 이제 먹으려던 참이에요. 나도 밥 안 먹고 왔는데 같이 먹을까? 죄송한데 지금 어머님 드실 자리가 없어요. 밥이랑 수저만 하나 더 놓으면 되는 상황인데 내가 먹을 자리가 없다는 게 말이 되니? 어머님은 저희 식사 끝나고 이따가 드시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뭐라고? 고집? 어머님은 저희랑 같이 사시잖아요. 친정엄마는 가끔 오는 손님이고요. 은정아, 너희가 부탁해서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돌아오는 게 이런 대접이니? 식탁에 내 자리 하나 없을 줄은 정말 몰랐다. 겨우 그런 걸로 서운해하시다니 너무 속 좁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 난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손주 보고 집안일 해도 내겐 당연한 거고 친정엄마는 하루 와도 상다리 부러지게 대접받는 귀한 손님이구나. 이제 잘 알겠다. 나는 너희 가족이 아니라 그저 편하게 부려먹기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6세 윤희정 씨입니다. 충남 천안의 작은 단독주택. 윤 씨는 뒷마당 텃밭을 가꾸며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중학교 가정과 교사로 많은 학생들에게 존경받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남편이 떠난 지 5년째 되는 평범한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조그마한 손으로 야채를 다듬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아들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당연히 아들이 자주 찾아와 어머니를 살펴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수도권 외곽에서 중소회사에서 일하는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나 형식적인 전화 한 통을 걸어올 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바라겠어? 그녀는 아들 내외에게 바라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가끔 안부 전화라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며느리는 시댁과 거리를 두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며느리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그래. 은정아, 무슨 일이니? 실은 회사에 복직하려고 하는데요. 아시잖아요. 육아휴직도 끝났고 이제 수혁이도 좀 컸으니까요. 그렇구나. 그래, 복직하는 건 좋은 일이지. 근데요, 시터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요새 시급이 올라서 애 봐주시는 분들 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게다가 수혁이가 낯선 사람을 무서워해서. 어머님, 잠시만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딱 1년만이라도요. 제가 회사에 적응하고 수혁이도 어린이집에 다닐 때까지만요. 윤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그녀는 자신의 일상을 포기하고 서울로 올라가 손주를 돌보는 일에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손주 수혁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좀 생각해 볼게. 윤 씨가 조금 냉담하게 대답하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은정이 얘기 들었지? 우리가 정말 곤란해서 그래.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엄마가 아니면 정말 방법이 없어. 윤 씨는 아들의 말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올라갈게. 단 1년만이야. 그 이상은 안 돼. 윤 씨는 자신의 결심이 옳은지 의문이 들었지만 그래도 손주 수혁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게다가 솔직히 말하면 아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그리워했습니다. 천안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어차피 잠깐일 뿐이니까.
아들의 집은 수도권 외곽의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손주 수혁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손주의 작은 팔이 자신의 목을 감싸는 느낌에 윤 씨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님, 오셨네요. 며느리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저희가 방은 미리 정리해놨어요. 어머님 지내시면서 최대한 불편하시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괜찮아. 너무 신경 쓰지 마렴. 첫 한 달은 예상보다 평화로웠습니다. 손주는 할머니를 너무나 좋아했고 윤 씨도 오랜만에 누군가를 돌보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며느리도 처음에는 존댓말을 써가며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며느리는 결국 손주 돌보는 일을 뿐만 아니라 윤 씨에게 대부분의 집안일을 맡겼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 어머님, 수혁이 점심 부탁드려요라고 말하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어머니, 수혁이 목욕 시켜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부탁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윤 씨가 집안일을 하는 것이 당연시 되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며느리한테는 어려워서 말하지 못했고 한 번은 아들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현준아,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너도 집안일은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그러자 아들은 바쁜 회사 일을 핑계로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엄마,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그래. 이것만 끝나면 내가 더 도울게. 엄마 미안해. 하지만 아들한테 바쁘지 않은 날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이 없는 주말엔 아들은 회사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늦잠까지 자곤 했죠. 윤 씨는 손주의 아침 준비부터 어린이집 데려다 주기, 장보기, 청소, 빨래, 저녁 준비까지 하루 일과가 끝나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윤 씨는 자신이 이 집의 가정부가 되어가는 느낌을 받았지만 손주를 위해 참기로 했습니다. 합가 생활이 석 달쯤 지나자 윤 씨는 서서히 이 가정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분위기. 그리고 점차 드러나는 며느리의 시댁과 친정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보며 윤 씨는 점점 더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윤 씨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다가 며느리가 무언가를 정성스럽게 포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고급 건강보조식품과 상품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다 누구 거니? 윤 씨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살짝 놀란 듯 하다가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이거요? 저희 어머니 생신 선물이에요. 다음 주가 엄마 생신이라서요. 그렇구나. 안 사두니 좋아하시겠네. 윤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가슴 한켠이 묘하게 아려왔습니다. 문득 지난 5월 자신의 생일이 떠올랐습니다. 생일 축하는커녕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날 생각을 하자 다시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친정에는 매년 이렇게 챙기는데 시댁은 왜 그냥 전화 한 통이면 끝이었을까? 윤 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윤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추석이 다가오자 윤 씨는 며느리가 친정 부모님을 위한 선물을 더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과일 바구니, 한우 세트까지 모두 친정 부모님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아, 이건 저희 부모님 댁에 택배로 보낼 거예요. 엄마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특별히 좋은 거 보내려고요. 윤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윤 씨도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관절염도 있었지만 자신의 아픔을 내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작년 추석이 떠올랐죠. 추석날 윤 씨는 아침부터 일어나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특별히 송편도 빚고 잡채와 전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시댁에 잠깐 들리고 선물 없이 명절 인사만 간단히 건넸던 기억이 났습니다. 윤 씨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소외되어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친정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댁은 뒷전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런 아내의 태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윤 씨는 아들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현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은정이가 친정 부모님은 잘 챙기는데 왜 시어머니는 소홀히 하는지 모르겠어? 물론 며느리한테 친정은 특별하지. 하지만 시댁도 가족인데.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은정이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회사 일도 바쁘고 그리고 엄마는 지금 우리 집에 와 계시잖아요. 매일 얼굴 보는데 뭘 더 바라세요? 윤 씨는 아들의 반응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입장만 생각할 뿐 어머니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더 말하지 않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윤 씨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생일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같이 살면서 손주도 봐주고 있는데. 그러나 생일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는 평소처럼 바쁘게 출근했고 윤 씨는 혼자 손주를 돌봤습니다.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아들과 며느리가 귀가했고 며느리는 퇴근길에 배달 음식을 주문했다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일이 늦게 끝나서 밖에서 따로 먹고 왔어요. 어머님 드실 식사는 제가 시켜놨으니까 그거 드시면 돼요. 배달 음식이 도착했을 때 윤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생일상 전부였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윤 씨가 천안에 사는 오랜 친구와 약속이 있어 하루 외출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날 아침 윤 씨는 며느리에게 오늘 친구 만나러 천안에 다녀올게라고 말했고 며느리는 별다른 반응 없이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윤 씨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서 천안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을 만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고 오랜만에 자유로운 시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의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실 식탁에는 풍성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낯선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년 여성은 며느리의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며느리의 당황한 목소리에 윤 씨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제야 윤 씨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며느리는 친정어머니를 초대했고 자신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윤 씨는 천천히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에는 비싼 회와 갈비, 각종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과 손주 그리고 며느리의 친정어머니 자리에는 정갈한 수저와 그릇이 놓여 있었지만 그곳에 윤 씨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어머니는 살짝 당황한 듯했지만 금방 미소를 지으며 아이고, 사돈 오셨어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의 눈에는 그 미소조차 거슬렸습니다. 그 옆에서 아들은 눈을 피하며 윤 씨의 눈치만 보고 있었죠. 윤 씨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일찍 온 모양이구나. 며느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배고프시면 직접 챙겨 드세요. 저희는 이제 먹으려던 참이에요.
나도 밥 안 먹고 왔는데 같이 먹을까? 며느리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머뭇거렸습니다. 저 죄송한데 지금 어머님 드실 자리가 없어요. 밥이랑 수저만 하나 더 놓으면 되는 상황인데 내가 먹을 자리가 없다는 게 말이 되니? 윤 씨의 목소리가 떨렸고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식사 끝나고 이따가 드시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뭐라고? 고집? 며느리는 억울하다는 듯 맞받았습니다. 어머님은 저희랑 같이 사시잖아요. 친정엄마는 가끔 오는 손님이고요. 나는 손주 돌보고 집안일 다 해가면 너희 도우려 온 거다. 너희가 부탁해서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돌아오는 게 이런 대접이니? 식탁에 앉을 자리 하나 없을 줄은 정말 몰랐다. 겨우 그런 걸로 서운해하시다니 너무 속 좁으신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윤 씨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래, 난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손주 보고 집안일 해도 내겐 그냥 식모고 친정엄마는 하루 와도 상다리 부러지게 대접받는 귀한 손님이구나. 식사 자리에 내 자리는 없다는 말을 들으니 알겠더라. 나는 너희 가족이 아니라 그저 편하게 부려먹기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이젠 됐다. 더는 못 참아. 가족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했고 친정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는 어색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침대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이제 이렇게는 못 살겠어. 윤 씨는 눈물을 닦으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머물 수 없었습니다. 짐을 꾸릴 시간도 없었지만 당장 필요한 물건들만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 윤 씨는 조용히 집을 나서고 택시를 타고 터미널로 향하는 동안 윤 씨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고 떠나는 것이 옳은지 고민했지만 설명을 해도 아들과 며느리가 이해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들은 항상 아내의 편만 들었으니까요. 천안으로 가는 막차 버스에 올라타면서 윤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며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는 걱정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갑자기 어디로 가신 거예요? 천안 집에 돌아왔다. 왜 말씀도 없이 그러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윤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짜 걱정한 거 맞니? 손주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당황한 거겠지? 엄마, 그날은 그냥 좀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엄마니까 좀 이해해줘요. 아내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들은 계속해서 변명했고 그 말들 속에서 윤 씨는 진정한 사과나 반성의 기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윤 씨는 이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준아, 난 이제 천안에서 살 거야. 너희랑 절대 다신 합가 안 해. 그날 이후로 아들은 여러 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화해를 청하는 듯 했지만 점차 손주를 돌봐달라는 부탁으로 변해갔습니다. 며느리는 직접 연락하지 않았고 항상 아들을 통해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윤 씨는 모든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둘 다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윤 씨를 이용하려 할 뿐이었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 똑같이 돌려줘야 이해하겠네. 석 달이 지나고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윤 씨는 달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명절은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문득 다른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들과 며느리에게 확실히 가르쳐 줘야겠어? 윤 씨는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설날에 놀러 오렴. 손주도 데리고 와 얼굴 보고 싶네. 오랜만에 우리 집에서 설날을 보내면 좋을 것 같구나. 아들은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말요? 갈게요. 아내도 같이 가도 될까요? 윤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했습니다. 당연하지. 다 같이 와. 설날 아침, 윤 씨는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식탁을 특별한 방식으로 차렸습니다. 손주 수혁이와 자신의 자리만 정갈하게 세팅했습니다. 밥과 국, 다양한 반찬들을 넣고 수저와 젓가락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반면 아들과 며느리의 자리에는 깨끗한 접시 하나씩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반찬도 없고 수저도 없었습니다. 이제 곧 오겠지? 윤 씨는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게 현관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윤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수혁이가 반갑게 외치며 뛰어들었습니다. 윤 씨는 손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손주 많이 컸네. 아들과 며느리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며느리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너희도 복 많이 받아라. 윤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윤 씨는 아들네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식탁이 보이자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얼굴엔 당황스러움과 의아함이 역력했죠. 엄마, 이게 뭐예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 씨는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마침 식사 시간이잖니. 그래서 한상 차려놨어. 며느리가 식탁을 바라보다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밥은 안 차리셨어요? 윤 씨는 씩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 너희는 밥 먹고 올 줄 알았지? 아니면 밖에서 먹고 오는 건 어때? 너희가 알아서 챙겨 먹어. 순간 식탁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고 며느리의 얼굴은 점점 붉어지더니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일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차 타고 멀리서 온 손님한테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기분 나빠요. 윤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한 거랑 똑같이 한 건데 왜 그렇게 화를 내? 우리 며느리 속이 좀 좁은가 보구나? 이 말은 그날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가 윤 씨에게 했던 말 그대로였습니다. 윤 씨의 말에 며느리는 순간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옆에 서 있을 뿐이었죠. 윤 씨는 손주의 밥을 떠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수여가 할머니가 한 거야. 와서 먹자. 손주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즐겁게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도 함께 먹으며 아들과 며느리를 무시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불편해 보였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배고파요. 윤 씨는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 기분이 그날 내 기분이야. 그때 내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아? 가족끼리 배려하는 건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하는 거야. 나 혼자 희생한다고 가족 되는 거 아니더라. 아들은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날은 오해도 있었잖아. 너무 감정적으로 그러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이래도 되냐고.
너는 늘 그렇게 며느리 편만 들더구나. 누가 봐도 그날 은정이가 잘못한 거잖아. 너희는 말로 해도 못 알아들으니 이렇게라도 해야 알겠구나 싶었어. 윤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2개의 그릇과 수저를 가져와 아들과 며느리 앞에 놓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같이 먹자. 오늘 하루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길 바란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진짜 어이없어요. 이럴 거면 초대는 왜 하신 건데요? 아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상황은 이미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며느리의 태도에 윤 씨 역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천안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 씨와 아들 가족 사이에는 일종의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윤 씨에게 전혀 연락하지 않았고 손주와의 통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이제 자신만의 생활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오랜만에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하고 동네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텃밭 가꾸기와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로 일상은 차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전에는 자식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외로움을 느꼈지만 이번 일을 통해 가까이 있다고 외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 외로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조금 더 자신만을 위한 활동을 하며 활기를 되찾기로 했죠. 새로운 인생 이막이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오랜만에 며느리의 전화였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래, 오랜만이구나. 무슨 일이니? 저희가 둘째가 생겼는데요. 혹시 이번에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윤 씨는 며느리의 전화를 받고 잠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일을 겪고도 다시 부탁이라니.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의 분노도 배신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뿐이었죠. 둘째 축하한다. 근데 나 이번엔 못 도와줘. 너희가 알아서 해. 전화 너머로 며느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갑자기 둘째가 생겨서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첫째도 있고 회사도 계속 다녀야 하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요. 윤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둘이 맞벌이 그만두든가? 나한테 기댈 생각 마라. 이제 나도 나를 먼저 챙겨야겠어? 며느리는 계속 사정했지만 윤 씨는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얼마 후 아들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우리 상황 뻔히 다 아시잖아요. 애가 둘이라 돈을 더 들 텐데 외벌이로는 힘들어요. 현준아, 지금 이 상황에서도 너희 사정만 운운하면서 부탁하잖니. 나는 이제 더는 못해. 너희 둘이 직접 겪어보면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게 될 거야.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그래도 엄마 손주인데. 손주는 내가 아니라 너희가 책임져야지. 이런 일로 더 이상 전화하지 말아줘. 전화를 끊고 윤 씨는 마음이 무겁기는커녕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위한 결정을 했다는 것이 가장 마음에 들었죠. 그 사이 서울에서는 아들 부부가 진짜 고생을 시작했습니다. 둘째를 낳은 뒤 며느리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하루 종일 수역과 신생아를 번갈아 돌봤습니다. 밤에는 둘째가 울고
낮에는 첫째가 때를 쓰는 통에 정신을 차릴 틈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몸은 점점 망가졌고 감정도 곤두섰습니다. 얼굴은 헬쑥해지고 다크서클은 짙어졌습니다. 아들 역시 야근이 잦고 육아 분담은커녕 늦은 밤 퇴근 후 힘들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주말이 와도 휴식은 없었습니다. 집안일은 밀려 있고 냉장고는 비어 있었습니다. 젖병을 삼다 울음소리가 들리고 밥을 먹다 둘째가 토하고 설거지를 하다 첫째는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며느리는 아기를 재우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윤 씨가 혼자서 해냈다는 것을. 게다가 자신은 윤 씨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겼었다는 것을 말이죠. 며느리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걸 어머님은 혼자 다 했다고? 둘은 문득 그동안 자신들이 윤 씨에게 한 행동들을 떠올렸습니다. 명절에 윤 씨의 집에서 있었던 일도 아들과 며느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손님한테 너무 한 거 아니냐고 했지만 자신들이 했던 행동, 그 냉담했던 말투와 눈빛, 무시와 소외감을 그대로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두 사람은 윤 씨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였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분풀이가 아닌 어머니의 가르침이었다는 것도 뒤늦게 이해하게 되었죠. 우리가 정말 잘못했네.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알 것 같아. 아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깨달아도 소용없을 거야. 며느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몇 개월이 더 지나고 가을이 깊어갈 무렵 아들 부부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천안 어머니 집을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사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윤 씨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는 가을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윤 씨는 마당에서 꽃을 가꾸고 있다가 그들을 발견하고 놀란 듯 했습니다. 왔구나, 들어와라. 밥상에 앉자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지난 일은 정말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제 어머니의 깊은 뜻을 알겠어요. 너무 죄송해요. 며느리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진짜 후회해요. 우리 가족 다시 같이 잘 살 수는 없을까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윤 씨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너희 맘은 알겠어? 근데 이제 나도 더는 너희한테 기대 안 해. 같이 사는 건 말도 꺼내지 마. 아들의 표정이 실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 너무 단호하세요. 그래, 단호해야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바보 같았는데? 정말 나에게 미안하다면 이젠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봐. 그 이후로 아들 부부는 명절이면 어김없이 천안을 찾아왔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항상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왔고 윤 씨를 대하는 태도도 공손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면 반갑고 가면 더 고마워. 그게 윤 씨의 철칙이 되었습니다. 윤 씨는 예전처럼 아들과 며느리에게 휘둘리지 않았고 손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도 이제는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 다가왔습니다. 이 관계 딱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봄이 되면 윤 씨의 마당은 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이제 복지관에서 요가를 배우고 동네 친구들과 합창단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봉사활동도 나갔습니다.
저녁이면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휴대폰 속 손주 사진을 보며 웃기도 하고 살짝 눈시울이 붉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혼잣말로 다짐했습니다. 그래도 잘한 거야? 세월이 흐른 뒤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한 지붕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 윤 씨의 단호한 결단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현명한 어머니가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